전 세계에서요, 정말 수많은 미래 예측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미래 예측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미래 포럼이 미래 지식의 수급을 원활히 하는 미래 지식시장,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 개인들에게 미래 지식을 전달하는 이 지식 거래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이 미래 경영을 지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적인 다수가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미래화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계 미래 포럼에서 미래 관련 세미나나 미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회원 동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서교일 이사장님께서 지난 8년간 순천향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개혁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청조근정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산중공업의 정지택 부회장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물 부족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는 공로로 사우디아라비아 워터 앤 파워 포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나라신용정보 이재호 대표이사님께서 9월 31일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포럼 양호 회장님께서 이 나성포럼을 설립하셔서 한인타운에 살아있는 경제학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교포사회와 한국과의 교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에도 정말 많은 좋은 소식들, 회원분들의 좋은 소식들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눔과 봉사의 시간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좀 나누면서 살아야지, 또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좀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나누며 사는 사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네, 마음속에 좀 그리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좀 기회가 생길 때 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미래 포럼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이런 나눔과 봉사의 컨텐츠를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먼저 봤는데요. 보면서 좀 마지막 즈음에서 코끝이 좀 찡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아마도 어머니가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또 무한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으네요. 오늘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 산책 시간입니다. 세계 미래 포럼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식 근로자의 순환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신 거 그 옛날 생각나시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식 근로자 시대가 가고 있다. 순환까지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식 근로자 시대가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물론 제 작품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 정보화 시대라고 하면은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입니다. 1990년대 들어가지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휴대폰이 보급이 되면서 부쩍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960년대부터 정보화 사회라는 말이 쓰여져 왔습니다. 지난 50년 정보화 시대가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사회는 뭐냐? 이 제롬 윌렘 같은 양반은 후기 정보화 시대 또는 의식 기술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은 과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를 거쳐가지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후기 정보화 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종교의 권력이 있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의 권력이 있었다면은 이 정보화 시대에는 기업에게 권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곧 다가올 후기 정보화 시대에는 개개인 네트워크의 권력이 있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댓글을 달고 시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이 사람들에게 권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 대학의 짐 데이터 교수는 정보화 사회 이후의 사회를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미지와 꿈과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라의 또는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 한국의 우리의 한류를 보고 한국이 이 드림 소사이어티를 잘 리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은 하이 컨셉, 하이 터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지식 근로자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하이 컨셉 시대의 주역은 지식 근로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 근로자라고 하면 1970년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고 해서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로야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무슨 의사, 그 이후에 이제 MBA 한 사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문가, 하이텍 전문가, 이 기술 직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보호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져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이제 드러커가 지식 근로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시대가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다니엘 핑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풍요, 아시아 자동화 이 세 요인 때문에 이 시대가 가고 있다. 풍요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네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해서 물질적인 부를 이루었지만은 더 행복해졌다는 감을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시아는 지금 현재 보면은 포춘 500대 기업의 거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GE 같으면은 소프트웨어 업무의 50%를 아시아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가 특히 인도 이런 데서 지식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많이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화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전사나 기계화 전사나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은 로여나 의사 업무 중에서 단순한 것들은 이 기계들이 앗아가지고 이 지식 근로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가 뭘 의미하냐면은 개념과
감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하이테크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재능이 필요하다. 하이 컨셉은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이 터치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미국의 기준에서 본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곧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이 논리에 대해서 다른 생각,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연구도 하시고 또 자녀 교육, 주변의 젊은이들 진로 지도하는 데 참고를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제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님의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서남표 총장님께서는 2006년 7월에 카이스트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 테니어 강화라든지 학비 면제 혜택 파괴 등의 굵직굵직한 이 교육 혁신들이죠. 정말 이런 교육 혁신들을 단행해서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셨습니다. 뭐 요즘 어렵지 않게 서남표식 리더십이라는 기사를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국내 대학평가 1위, 그리고 세계 대학평가 순위도 69위, 그리고 사실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에 많이 뺏기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도리어 해외 인재들이 카이스트로 모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 서남표식 리더십, 어떤 리더십일까요? 네, 오늘 강연에서 한번 그 리더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저한테 주신 토픽은 굉장히 생각할수록 어려운 토픽입니다. 그런데 이거 토픽을 제가 교육계에 있다고 해서 이런 토픽을 주신 모양인데, 그래서 복잡한 얘기를 갖다가 간단히 한다는 것이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다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교육이라는 걸 생각할 때 목적을 다 딴 목적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국가 교육을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은 나라 입장에서 나라의 목적을 생각하고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처럼 대학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의 목적을 위해서 학교 정책을 세우고 있고, 부모님들 자기 자식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그런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또 자기 자식 교육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 또 그분의 그 목적은 또 다르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잘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것을 갖다가 한 시스템 디자인, 교육 전체라는 걸 시스템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또 그렇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또 결론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런 교육이라는 거 봤을 때 어떠한 목적을 달성을 해야 하고, 어떠한 컨스트레인트를 갖다가 있는 걸 갖다 인정을 하고 그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목적을 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강구해야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에 제일 어려운 일이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 일로 해가지고 미래가 바꿔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이나 전 세계가
세상이 어떻게 다니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경제 파동 때문에 일어난 걸 볼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그 세계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가 많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하기를 미국 교육은 그럼 제일 많이 변화시킨 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교육을 갖다가 제일 많이 변화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이라고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통령이 블랙 아메리칸 아니니까 1945년 그때만 하더라도 1940년 뭐 그때는 하버드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에서 유태인들의 쿼터가 있었습니다. 유태인이 얼마큼 들어올 수 있었고 예일 대학에서도 몇 사람만이 유태인들을 받고 흑인들은 받을 생각도 안 했고 그러던 것이 미국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가 제일 제 경험에 의하면 큰 영향을 줬냐면 미국 법으로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걸 갖다가 법으로 해서는 과거에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사람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래 있던 MIT 같은 데서도 성적이 모자라고 시험만 봐서는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갖다가 흑인이라는 한 조건, 라틴 아메리칸이라는 한 조건으로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고 나니까는 그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성적이 나쁘고 한 클래스에서 제일 밑에 있는 학생들을 볼 것 같으면 다 일반적으로 마이너리티 그룹이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그 외에 예외였습니다. 그냥 동양 사람 아닌 그 마이너리티가 다 미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걸 하느냐? 성적이 나쁜 사람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성적이 좋은 백인이 못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국의 그 장래, 미국의 미래라는 걸 생각했을 때 미국의 모든 인력, 남자, 여자,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능력이 다 합쳐져야지 미국이 잘 된다는 그 하나 믿음으로써 특히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권리를 갖다가 다 줘야 한다는 데서 굉장히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미국 정부에 있을 때 흑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지원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한 것이 오늘날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 갖다가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의 변화, 사회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한국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 옛날 같으면 서울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를 했습니다. 특별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분들이 결국 한국 사회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만이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낳고 지방에 가서 살고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한국 사회에서 출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카이스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 카이스트의 그 목적이라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을 갖다가 입학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껏 능력을 발휘하고 그 발휘함으로써 사회에 공헌을 하고 나라에 공헌을 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 것이 우리 카이스트의 목적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러면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 과거에는 우리 주로 과학고등학교, 특별고등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똑똑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 정말 똑똑합니다. 미국에 어느 갖다 놔도 어느 대학보다는 못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와서 그 얘기를 하러 가서 봤더니 제가 그 4대 부고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못했습니다. 중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가봤더니 전 깜짝 놀란 것이 그 학교에서 과거 8년인가 10년 동안에 카이스트에 들어온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대요. 저는 그 굉장히 좋은 학교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뭐 특찬이 뭐니 해서 그래 들어갔는데 과거 8년 동안에 한 번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방 고등학교에 가서 보면 그 지방 고등학교에 가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과학 고등학교만 가면 카이스트 온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어느 과학 고등학교 갔더니 거기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애들은 이게 머리들이 나빠가지고 카이스트에 갈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육자가 자기 학생들을 갖다가 최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교육을 시켜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애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카이스트는 하나도 갈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도자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머리 똑똑한 사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국 어디나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카이스트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학 시험제를 바꿨고 금년엔 처음으로 일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추천한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150명을 지금 한 2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을 받아서 보니까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2주일 전인가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우리 이주호 과기부 제일 차관이 오셔가지고 그 학생들 30여 명을 만나는데 와서 보니까는 정말 마음에 들더만요. 아주 똑똑한 것 같고 질문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말만 잘했다고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을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육의 미래 그리고 대학의 미래라는 거는 이게 젊은 사람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고 의지를 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자로서 제일 중요한 일은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지식 집어넣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교육에 바꿀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는 바꾸는 목적이 뭔가 하면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 갖다가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 그 슬라이드를 갖다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슬라이드를 보실 것 같으면 그냥 뭐 보통 밤낮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우리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기 그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뭐 교육이 말은 많지만 한국의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것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능력, 기업의 기술. 어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한국의 기술자가 기술이 없고 그랬을 것 같으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잘 팔 수 있느냐. 현대자동차가 잘 되는 것은 한국 기술자의 능력이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이스 학생 수준 높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대학 진학률 이게 84%인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스웨덴은 한 25%, 스위스랜드는 25%랍니다. 그거에 대하면 84%는 건 몇 배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런 거는 그것도 딴 얘기지만 하여간 그러고 한국에 올 것 같으면 영어 하는 사람도 많고 IT 뭐 사용률 이런 모든 점을 올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국 교육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의 재산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해봐야 할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미래나 교육의 미래는 우리의 꿈과 희망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만 있을 것 같으면 딴 건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꿈은 뭐고 희망은 뭐고 의지는 뭐냐? 그래서 제가 몇 개 나열을 해봤습니다. 더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세계의 평화, 건강 이런 걸 생각하고 사회, 문화, 과학의 발전을 하고 21세기 일점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인권 보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교육에 대한 투자와 효과, 아마 이것이 아마 정부적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투자는 꽤 하는 것 같은데 효과 정말은 거기에 따라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그거 같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 이거 저기 마지막에 이 서로 협력하는 사회는 아직 한국이 좀 더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그 가끔 그 국회 방송을 듣습니다. 저도 나가가지고 증인으로 나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해야 나고 저 가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그거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꿈과 현실이라는 것은 참 복잡합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과 사회 목적이 없어지고 인간도 사회도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시지만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꿈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단기간 내 문제를 제시하고 단기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다가 항상 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카이스 내에서도 이것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꿈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큰 눈으로는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생각했을 때 꿈을 키우고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실에 닥친 문제를 갖다 그때그때 풀어서는 꿈을 갖다가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은 학생에게 뭘 줘야 하냐면 뭐니 뭐니 지식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과거를 모르고 과거 인류의 역사를 모르면 앞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을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을 갖다가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약한 것이 실습 실험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고등학교 과학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실험을 안 해보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많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말로, 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글을 쓸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오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의사 표현 같은 게 그리고 학생의 꿈과 희망을 주고 지식에 대한 호기심, 지식에 대한 호심을 항상 집어넣어야지 교육이 되는 거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정직과 도덕성,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 태도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학교에서도 해야 하고 국민학교에서도 해야 하고 대학에서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걸 다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갖다가 다 해야 하느냐. 정직과 도덕성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이 도덕을 지키고 정직할 것 같으면 애들이 눈으로 보고 배운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젊은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연구대학은 카이스트는 연구대학입니다. 보통 대학이 아니고. 연구대학은 뭐냐? 미래 지도자 양성을 하고 전문가 양성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고 기술 장출을 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사회 정치 발전 방향을 정해주고 그리고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국방에도 기여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연구대학의 목적입니다. 제가 왜 연구대학이라는 걸 강조를 하냐면 대학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모든 대학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이 다 같이 교수님들이 논문을 써야 하고 뭐 해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적과 그 방법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방법을 갖다가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학의 미래를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각 대학마다 자기들이 그 목적을 세운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 연구대학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정신을 써야 합니다. 그거 가서 그냥 1시간 얘기하고 나왔다고 교육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서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기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갖다가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에 주었던 문제를 또 풀어가지고 또 풀게 하고 해서 학생들이 작년에 문제를 갖다 베껴서 내고 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류의 당면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그런 걸 갖다가 알아내고 그런 걸 위해서 당면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갖다가 그쪽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항상 매일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내일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IT가 이제 앞으로는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걸 잘 이해하고 대학의 국제화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에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적은 나라고 외국하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국제화라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가.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은 깊은 분야입니다. 시간을 보내고 머리를 많이 써야지 학문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의 볼 것 같으면 제가 시간 상치가 다 말씀 안 드렸지만 굉장히 할 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이런 문제도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리고 한국 대학의 약점이 있다면 이게 학문 간에 그리고 같은 교수들 간에 학자로서 교수로서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서 서로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좀 굉장히 한국 지금 대학 사회의 약점이 그게 아닌가 봅니다. 같은 학문을 하고 비슷한 학문을 하고 딴 학문을 하고 하더라도 서로 그냥 익사이팅 해가지고 서로 그걸 토론을 하고 해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스페큘레이션이 있지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학문하고 사회 벽이 있음으로써 대학 사회가 제대로 발전을 못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를 갖다가 모른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아는 것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는 학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데 교수 무슨 전문가가 얘기했다면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갖다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끼리 정말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문사회하고 과학기술 계통이 굉장히 가까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우리가 고민의 하나가 뭔가 하면 처음에 과학기술대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문사회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번 월드 랭킹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굉장히 약한데 근데 그 짝에 교수를 더 가고 그 짝을 강하게 하고 그 짝에도 대학을 받아야지 밸런스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예산도 과학기술 하기 위해 준 건데 그런데 쓰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카이스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데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학기술하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되면 되지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대학 경우에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경쟁을 하고 그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돕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지금 연구 대학에 되면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대전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회 미팅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호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 나온 겁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들어오는 해 14조를 투자합니다. 과학기술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한국이 전체 세계에서 10대 강국이 이제 그런 이제 보면 그런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14조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그 기관들하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NIH 바젯이 한 35조는 될 겁니다. 미국의 NSF 바젯이 그 정도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옛날에는 아직도 옛날 그 식으로 국방 때문에 옛날 소련하고 경쟁할 때 국방 때문에 국방성에서 투자를 갖다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NSF 제가 있던 기관은 NSF 같은 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노나 달라는 그 프레셔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도 집중적으로 좋은 프로포즈만 주고 하지만 국방성에서는 그런 것도 관계없이 이건 국방에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니 재료니 이런 모든 면에서 세계를 갖다가 제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한국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다 논아가지고 교수한 사람이 얼마씩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걸 다 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논리가 있는 거죠. 다 논아 먹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쁠 건 없죠, 그죠? 그런데 국가 발전에는 과학기술 발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 하여간 그 연구대학이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약한 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새로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신성장 동력 단장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해보니까는 그래서는 360명의 과학기술자가 참여하고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워크숍 해가지고 발굴한 것이 22개의 과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그 22개의 20개가 원천 기술은 다 벌써 외국에서 한 거고 특허도 외국에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의 나라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데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비난이 많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원천 기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생각하려고 안 그럽니다. 우리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스스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창업해가지고 자기들이 사회 공헌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됩니다. 다들 졸업하고 나서 어디 박사학위 한 다음에 대학 교수 하려고 그러나 큰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안전한 직업을 찾거나 어떤 사람은 의사들은 늦게까지 일할 수 있어서 의사가 되려고 그러다 하나도 나쁠 게 없습니다. 큰 기업에도 가야 하고 대학 교수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 것이 물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밸런스입니다. 우리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적어도 10%, 20%, 30%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창업을 해가지고서는 나도 몇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나도 이러한 기업가가 된다는 그런 꿈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게 좀 약합니다.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러고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라는 거는 제가 우리 학교 내에서 밤낮 얘기하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건데 연구대학은 양쪽 그 끝에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은 기본 연구고 한쪽은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볼 것 같으면 어디다 중점을 둬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분포가 이렇습니다. 제일 중간에 기본 연구도 아니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아니니까 중간에 연구하는 게 대부분의 대학 연구들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 연구하는 거는 사회에 공헌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는 이 양쪽 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 끝에 연구대학은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 6월에 글리온 스위스랜드에서 대학 총장 한 20명하고 그 기업에 있는 분들 5분 해서 25명이 2년 만에 한 번 모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갔었고 또 이번에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이번에 그 글리온 콜로퀴엄의 제일 메이저 팀이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대학이나 대학들이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3일 동안 보냈습니다. 3일 동안 거기서 그 부부다 초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얘기하고 2월 초에 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논문을 써서 보내고 거기서 토의한 걸 가지고 해서는 또 논문을 좀 바꿔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동양에서는 아마 제가 저 혼자 했었고 주로 미국 사람들하고 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대학들 총장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노베이션 대해서 해가지고 글리언 데클러레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노베이션에서 대학이 이런 쪽으로 변해야겠다 해서 그 데클러레이션이 나와서 그 책간에 마지막 챕터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간단히 요약해서 그냥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거기 주요 결제가 뭐냐. 앞으로 세계에서 문제 풀 거는 경제, EWS, 우리 카이스트에서 불러지는 EWS, 그게 뭔가 하면 Energy, Environment, Water and Sustainability, EWS, Food and Disease 그런 거를 제일 처음 주요 골자 나온 거는 대학이라는 거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하고 이런 컴팩트가 있어가지고 존재한다. 그래서 대학은 사회에 공헌을 하고 동시에 사회는 그러기 때문에 대학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거는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소셜 컴팩트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운다는 거는 한 학교에서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대학 사회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대학 사회, 기업, 은행, 정부 모든 이런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야지 대학이 된다. 대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리고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으니까는 한 나라에서만 할 수는 없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연구대학이 국제화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은 연구대학이라는 것은 디스커버리하고 러닝이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는 배우는 거하고 새로 발견하는 거하고 같이 이제 간다. 그 다음에 대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회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그거다. 그래서 말은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회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 테니까는 그 지도자는 대학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테니까는 그러한 20년 후에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데클러레이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파트너십을 갖다 형성해서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은 대학대로 따로 놀고, 딴 기관은 딴 데로 놓으면 그런데 안 된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를 해도 사회 비헤이비어하고 항상 연관이 돼야 한다. 그래서 사회 비헤이비어를 갖다가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과학기술도 하기 어렵고 그렇다. 이거는 과학기술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근래 경제학자들, 이코노믹 티어리들 볼 것 같으면 모니터리 티어리, 프리 마켓, 마켓 이퀄리브리움 이런 얘기들을 많이 과거 했었고, 케인즈가 얘기하는 정부에서 인터벤션 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고 하는데, 요새는 또 이코노믹 비헤이비어, 모든 사람들이 이코노믹 비헤이비어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변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에서도 이러한 비헤이비어를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산업이나 기업이나 모든 기관하고 대학하고 같이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밤낮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코올리션 그런 걸 해야 한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꼭 필요하다. 항상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학이라는 것은 잘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유 이런 거. 하여간 이렇게 데클러레이션에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책을 갖다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다 한 번쯤 보내가지고 읽어보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는 이게 3일 동안 유명한 대학 총장들 다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20사람밖에 안 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꼭 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오시냐 그랬더니 은행장도 모시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카이스트 얘기 좀 해야지 기부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슴지 마시고 뭐 기부하십시오. 예. 카이스트의 목적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성취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걸로 따라가지고 지금 쭉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이 밖에서 보실 것 같으면 랜덤하게 한다고 보실 텐데 요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본 건 이런 겁니다. 카이스트가 1972년 세운 후로 계속해서 발전해 쭉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발전이 쭉 있었고 좋은 졸업생이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10% 이상의 교수님들이 카이스트 졸업생이고 대기업의 많은 PhD들이 카이스트 졸업생입니다. 여기도 카이스트 졸업생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카이스트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간다는 대학은 거기도 발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발전이 우리보다 더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점점 갭이 넓어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갭을 갖다가 이렇게 질 올라가가서는 따라 먹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되어갔다. 이것이 학교의 정책입니다. 뭐 간단한 얘기죠, 그죠? 저 그림에 누구나 못 그리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거 뭐 테뉴어 시스템이니 뭐니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게 점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학교 모델이 어떠냐? 이게 지금 여기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도 이거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이제 여기 와서 얘기하면 안 들리죠? 네. 이 포런 라인이 뭔가 하면 우리 학교가 저렇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 여기 있고 2020년에는 저 뒤로 가고 그러니까 한답니다. 그런데 이 카이스트는 대학과도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갖다가 이 스프링 대시팟을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제가 우리 이사님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그린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린 사람은 이게 너무 간단해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포런 선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것 같으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스프링이 있고 대시팟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갖다가 눌려야 하는데, 이 파란 커브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눌려야 하는데, 이게 눌리려고 같으면 제일 처음 눌리는 것이 스프링이 늡니다. 이 대시파싱은 뭐하고 같이 하면 자동차에게 이렇게 문 닫고 할 때, 원래 그다 천천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문을 열을 것 같으면, 열을 스프링이 있어도 천천히 닫히는 것이 이 대시파싱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금방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갖다가 변하려고 보면, 이게 스프링을 갖다 길게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스프링을 길게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텐션이 생기는 겁니다. 프레셔가 가고 압력이 가고 교수님들 일을 더 해야 하고 이런 프레셔가 가는 겁니다. 이런 프레셔가 많이 갈 것 같으면 기관 안에 알력이 있게 말합니다.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편하게 살았는데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이거 스프링이 길어져야 하느냐? 그죠? 그래서는 이 학교가 변하는 속도가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죠? 너무 많이 할 것 같으면 스프링이 너무 부러지거나 스프링이 잘라지거나 또 그 힘을 주지 않으면 학교가 발전을 안 하고 항상 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서는 이 스프링 대시팟 밑에다가 피스톤을 갖다 붙인 겁니다. 피스톤을 붙일 것 같으면 피스톤에다가 새 교수님들 들어가고 거기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스프링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포런 거부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피스톤이라는 건 금방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대시팟은 항상 힘을 주고 오래 있어야지 조금씩 변하는 것이 대시팟이지만 이 밑에 있는 이 피스톤은 거기다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금방 변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의 이 스프링에 텐션이 좀 있어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프링하고 대시팟하고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컴프로마이스를 해가지고 학교를 계획시키느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카이스트에서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우리 이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거 3년 동안에 뭐 이것저것 한 게 많습니다. 좋은 교수님들 많이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카이스트 계획을 갖다가 굉장히 서포트했다는 거, 정부에서 굉장히 서포트가 많았습니다. 하여간 정부에 계신 뭐 여러 리더들이 많이 서포트해 주셨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과거에 해주시고 지금도 해주시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카이스트를 많이 서포트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부를 안 한다고 저는 듣고 그렇게 믿고 한국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그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도 안 하던 분들이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돈 준다고 그러시고 말이에요. 요전 300억 주신 김병호 회장은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돈 주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받아왔습니다. 그거 참 쉽대요. 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안 찾아오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12개가 디자인 학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면 노벨상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런던 타임스 랭킹에서 나왔는데, 공과대학은 지금 카이스트가 전 세계에서 2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보직자들 하는 학추장 회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농담으로 했는데 웃지들 않대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학추장에서 쭉 앉아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카이스트보다 못한 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는 36번째. 그리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2005년도에는 234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 그 다음에 134, 그 다음에 96, 금년에 69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 하는 식으로 피어 랭킹을 좀 달라면 제가 30등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자기 대학 쪽 보기 좋게 해서 아마 비중을 갖다 딴 데 줘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가령 69동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얼마만큼 하냐면, 미국에서 저명한 대학들,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urdue, University of Washington, Georgia Tech, 뭐 이런 대학들이 다 카이스트보다 미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로얄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도 저희보다 미치고 거의 다 미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학교를 보니까는 69동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좀 잘했으면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신은 중요하지 않은데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해 봅니다. 어느 대학에 가서 대학원 하고 하는 데는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큰 문제를 풀 것 같으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천재입니다. 우리가 남의 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21세기에 풀어야 할 문제를 먼저 풀자 이거죠. 그걸 풀 것 같으면 우리가 넘버원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하는 것이 EWS입니다. 시간이 딱 돼서 그건 그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EWS, Energy, Environment, Water and Sustainability. 그걸 갖다가 우리가 중점 두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 재밌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25cm에서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 볼 것 같으면 25cm에서 전기를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 버스를 깔라고 그럽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100년 연구한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6달인가 5달 연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학교 내에다 깔고 다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아직 이거밖에 못했냐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놀랍게 빨리 한 거죠. 왜냐면 5개월, 6개월 만에 만들어가지고 버스가 다니고 승용차가 다닙니다. 우리 학교 안에 깐데,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5개월, 6개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모바일 하버 프로젝트. 이것도 굉장히 챌린징한, 기술적으로 굉장히 챌린징한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생각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당겨주고, 그리고 영어로 할 것 같으면, 마인드를 갖다가 이렇게 익스텐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 도전을 시키고, 이런 걸 하면서 연구를 세계적인 걸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카이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된다. 그래서 하니까 학생들 입학 시험 이것도 다 바뀌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카이스트가, 근데 이제 카이스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도와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기본 예산이 두 배가 돼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이 1,4%입니다. 1,4% 올라가지고야 이 두 배가 언제 돼갔습니까?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교수 비율을 갖다 20%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굉장히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저기 생각대로 빨리 안 올라가고, 외국 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은 50%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지금 한 25%에 와 있습니다. 여학생 수는. 그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반대하는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와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한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반대하는 건 사람이 그래가지고 참 그거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부금이 많이 모여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카이스트에 돈 많이 주신 분들이 카이스트하고 아무 관계가 없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카이스트하고 관계가 없다고 걱정 마시고, 여기 기부하시는 건 우리는 누구한테서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수 증원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빨리 해야 할 텐데 이것도 지금 5개년 계획대로 한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 분야가 개척을 갖다 하려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지금 아주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한국이 발전한 것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전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 보니까는 선진국이 한국을 못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선진이 아닌 분야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도 일반적으로 선진국입니다. 근데 거기에 크게 공헌한 것이 교육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만도 지금 현재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것 같으면 이게 리이니셜라이즈 할 때가 됐다. 리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랩탑, 컴퓨터를 쓰시다가 컴퓨터가 어떻게 돼서 안 되지 않아서 리부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리부팅 한 것이 리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시스템을 갖다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제 결론 하나가 functional periodicity. 어느 주기적으로 리이니셜라이즈 해야지 시스템이 발전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는 한국 교육이 리이니셜라이즈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항상 좋은 학생 되고, 그리고 제가 보이는 한국 대학들이 아직도 발전할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대학 총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는 거기서 수업료를 갖다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한 학기인지 1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학기가죠. 그런데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럼 학생들이 수업료 올린다 그러면 총장실 차지하고 그런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립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대학 교수님들의 수입은 미국 대학 교수님 수입보다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좀 적다고 그래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미국 대학 수업료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5분의 1, 10분의 1, 하여간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적고 지출은 똑같으면 어떻게 좋은 대학을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무리 야단을 해도 한국 사립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은 나올 수 없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러면 이러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냐는 걸 갖다가 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해갔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한국 대학에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한 3만 명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3만 명이 아니면 수지가 맞는 게, 그 수업료가 그렇기 때문에 3만 명 학생이 없을 것 같으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안 된다 이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같은 데서 사립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이 나올 수 없다. 연세대나 고려대학의 총장님도 이런 얘기 들으면
반대하실 의견이 있겠지만 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대학이 한국에서 원천 기술을 많이 가고 새로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세계대회가 있고 이노베이션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한국 기업하고 대학하고 사이가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어렵습니다. 미국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특히 어려운 거는 지금 우리 카이스트에서 지금 우리 특허 라이센싱 하는 규정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큰 기업에 와서 교수 한 분하고 니고시에이트 해가지고 돈 조금 주고 그 교수에서 나오는 지식을 갖다가 다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한국 큰 회사들이 미국 가서는 안 그럽니다. MIT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가 MIT하고 똑같은 특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도 한국 장래를 위해서는 한쪽이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서로 손해봅니다. 긴 눈으로 보면.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도 교수님이 왜 내놓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균형이 잡혀야 한다. 그죠? 체크스 앤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바꾼 겁니다. 근데 우선 당장 생각하기에는 다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 한국의 대학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지 서로 목표를 갖다 서로 이해하고 같은 목표로 나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카이스트가 많이 이렇게 한국에서 서포트를 받고 카이스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임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포커스 질문은 이동욱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내나 해외나 이제 모든 대학들이 세계화 시대의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글로벌 리더의 조건은 어떤 것이고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총장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것이 제가 보기에는 멀티 디멘션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히 뭐 이러고 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멀티 디멘션한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는 뭐 영어로 외국에 나와서 자기 분야에서 말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나 같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영어로 학부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여러 가지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글리언 데클러레이션에 있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하나는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쉽게 가서 연구 토론도 하고 교육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시작을 했냐면 2년 전부터 International Presence Forum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대학 총장들 금년에 많이 왔습니다. 불아파서도 오고 미국서도 오고 일본서도 오고 뭐 중국서도 오고 그러는데 대학 총장들이 다 모여가서는 그걸 갖다 왜 시작을 했냐를 같으면 그냥 복잡하게 뭐 어느 대학을 방문할 것 같으면 뭐 사람 통하지 않고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대학들은 금방 서로 연락해서는 가서 연구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여러 디멘션이 있어가지고 우리 경우에는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는 복수 전공이라고 해서 복수 뭔가요? 그래서는 카이스트에서 졸업장 하나 받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대학에 가서 졸업장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디멘션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해요. 간단히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세계에 어디 나가든지 우리 졸업생들이 가서 자기 집에서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지금 마음 편하게 남들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남들하고 같은 걸 가지고 토론을 해서는 세계 인류에 공헌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오면 첫째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이달 말에 우리가 구라파 네 학교를 돌아서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러 갑니다. 4-5사람 우리가 가는데 학생을 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외국에 갈 때마다 일반적으로 학생을 데리고 갑니다. 좀 보라. 세상에 이런 거다. 그래서 몇 사람이 안 가지만 갔다 와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그래서 편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PhD 우리 가이츠에서 맡은 PhD 뽑아가지고서는 네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네사에서 가가지고 거기 가서 포스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함으로써 가이츠 졸업하고 세계 어느 때 가서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한 PhD가 거기서 포스닥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잘한답니다. 네사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논문이 몇 개가 나오고 그랬다고 네사에서 놀랐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학생은 다시 데려와서 우리 조교수를 시켜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는 그 국제화라는 그런 거 여러 디멘션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총장님 좋은 말씀 많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우리나라의 행정고시 합격생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한 300명을 1년 동안 교육시키는 것도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 목적은 우선 능력 면에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습니다만 창의성을 제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애티튜드, 자세 측면에서는 정직한 공무원이 좀 되어달라.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겸손하고 그렇다는 덕목이 있습니다만 실력 면에서는 컴피턴스 면에서는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 또 인격 면에서는 정직한 공직자가 되어달라. 주문하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좀 총명이 좋은 고객이 계시면 그 다음에 또 정직한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성 그런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입니다. 자기가 창의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HR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그러고 하도 그 아이디어가 너무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밖에 가서 돈 못 보달고 그럴 때는 학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도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프로포즈를 내면 돈을 줍니다. 직접 학생한테. 그러면 학생한테 그 돈 가지고 연구하고 교수를 하야하라 이거죠. 애드바이저로. 과거에는 꼭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학생을 그러다 교수님 아이디어에 일을 했는데 그럴 거 없다 이거죠. 그런 것에서는 실패해도 좋으니까는 창의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공모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도 많이 하고. 그래서는 그런 경험을 갖다가 함으로써 창의적인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한 경험을 시켜보자는 거죠. 저희 우리가 그래서 딴 대학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저희밖에 안 하는데 1학년 학생들한테 우리가 설계라고 하면 좀 좁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디자인인데요. 그 디자인을 갖다가 우리 1학년들이 필수 과목입니다. 지금 이 학기에 600명이 그걸 갖다 택하고 있습니다. 600명이 강의를 듣고 4명씩 그룹이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니까 프로젝트가 1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인조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자신이 생기고, 왜 1학년 때 가르치느냐? 그런 거를 1학년 때 해봄으로써 이 synthesis, 시스템 같은 거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런 걸 이해하면서 나중에 이 물리나 딴 걸 배웠을 때, 내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럴 때 이런 물리 지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직하고 도덕성하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오래되지 않은데 금방 우리 학교 제가 메모를 우리 비서를 통해서 보낸 게 뭔가 하면
우리 그 교수님들이나 직원 그런 분들이 모범을 보여갔다 그죠? 정직히 그런 게뭐 가르쳐서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는 그 영어로 하면 perceived conflict of interest. 남들이 봤을 때 저게 혹시 저기 그 자기 개인한테 더 덕이 있으니까 저런 걸 하지 않느냐. 그런 perceived conflict of interest를 갖다가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conflict of interest만 피하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한테 덕이 있으니까 자기가 덕을 보니까는 저런 걸 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conflict of interest다 이거죠.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그런 걸 피해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ceived conflict of interest. 카이스트에서 와서 음식점 경영하는 분도 있고 학교 내에 그 밖에 그 아웃소싱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아웃소싱 하는 분들이 다 사인한 게 있습니다. 사인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학교 직원이나 누구한테 뭘 주거나 그럴 것 같으면 계약이 저절로 해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카이스트 직원한테 얼마 돈을 주거나 할 것 같으면 그건 자연히 문 닫게 한다는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런 걸 하느냐? 밖에서는 모르죠. 그런데 왜 그런 걸 갖다 하냐면 학교 내에서 그런 것이 깨끗해야만이 학생들이 그걸 모범으로 해서 스스로 그것이 자기들의 그 생활 태도의 일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네. 카이스트 내부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에 한국과학 기술원이 있고 광주과학원, 최근에 또 대구 경북과학원이 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카이스트 총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는 그걸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 그 강의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초과학하고 응용기술하고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가 너무 중간 스펙트럼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카이스트가 최근에 요는 산출적으로 보면 대학이 응용기술을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고 또는 이런 쪽에 기술 이전료가 과거에 보니까 총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미미했어요. 최근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카이스트가 기술 이전료 이런 쪽을 액수로 어느 정도 수입으로 잡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카이스트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노사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최근에 총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노사관계가 좀 개선이 됐는지 대학이 그런 거는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벌써 다 잊어먹었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거 광주 과학기술원 대구 울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부에서 국립대학의 전체 쓰는 돈이 미국 하버드 대학 1년 예산이나 비슷합니다. 한국의 국립대학이 27개를 갖다가 지금 교과부가 서포트를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모고 한다고 해도 한 대학 예산 가지고 27개 국립대학 서포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대학이 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선거가 또 있으면 또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지금 연구 분야의 R&D 계통에 지금 14조를 씁니다. 14조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얼만큼 그 중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대학에 R&D에 가는 것이 얼마 가느냐. 국가 출연연구소 있고 많이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대학에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카이스트가 기본 예산을 갖다가 얼마 전까지도 한 1년에 1,00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0,1%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큰 돈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리소스를 갖다가 여기저기다 그걸 같으면 저기 그걸 좋은 그런 그 경쟁성 있는 가령 카이스트가 지금 MIT와 경쟁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 생각해야 봅니다. MIT의 지금 1년 예산이 2조가 넘을 겁니다. 거의 3조가 가까울 텐데 한 대학의 예산이 말이죠. 우리의 몇 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적으로 생각해서 봐야지 절대적으로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술 이전에 가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박선원 교수 밑에 지금 그걸 갖다가 그 기술 이전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MIT에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와서 세미나도 하고 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경쟁을 하려면 가령 요전에 MIT 그런 얘기 나와서 그런데 거기 졸업생들하고 교수들이 세운 회사가 몇만 개입니다. 그 몇만 개에서 낸 수입이 보통 저 나라의 전체 국가 예산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노사 관계, 레이버 릴레이션스. 우리는 뭐 별로 그거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노조는 우리 카이스트의 노조입니다. 국가적인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뭐 여태까지는 같이 일을 잘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조 책임 맡은 분들한테 제가 지금 몇 년 한 2년 동안 이상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테뉴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죠? 어떤 분은 나가는 분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도 그래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근데 동시에 우리 직원들은 61에 은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65까지 교수하고 똑같이 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가 하면 직원들도 계속해서 제일 밑에 평가가 나온 사람은 나가야 한다. 한 2%는 나가야 할지 모르죠, 매년.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한쪽은 올리고 나갈 사람 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야만이 학교가 잘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런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노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래는 이제 융합 지식이 뭐 중요하다는 건 이제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아까 말씀하신 신성장 동력도 전부 다 융합 기술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한편 우리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아직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총장님께서 아까 학문의 벽, 사람 간의 벽이 굉장히 심한 것 같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총장님께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런 학문의 벽들을 깨트리고 융합 지식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카이스트 인스티튜트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인스티튜트의 연구소가 지금 현재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인스티튜트의 연구소들이 어떤 건 에너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들 쓸 때 좀 딴 데하고 다른 것이 이겁니다.
우리 학과에 티어가 없습니다. 어느 학과나 교수를 빨리 쓰라는 겁니다. 어느 학과나 교수님들 잘 모셔오면 거기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기계과에 몇 명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좋은 사람 모셔오라 이거죠. 단 좋은 교수님이라도 모셔올 것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KI, 우리 카이스 인스티튜트 거기 있는 연구소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갖다가 쓸 의향이 있다면 쓰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카이스 인스티튜트라는 것은 여러 학과에서 같이 와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를 책임 맡은 분들이 이 사람 내가 쓸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학과에서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융합 연구를 갖다가 해서 어느 연구소는 여러 과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번에 우리가 그 전기자동차, 땅에서 전기 받아가지고 가는 전기자동차 온라인하고 모바일 하버를 해가는 거기는 그렇게 그 시스템 문제를 다루니까는 융합이라는 걸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지금 우리 그 전기자동차 프로젝트에 교수가 5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50명이 전기자동차로 하니까는 다 전기하는 사람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토목과 교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저선 까는 거는 이 토목과에서 많이 관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는 물론 전기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제일의 자동차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이 있지만 큰 역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기로 가서 전기 모터로 가니까는 이게 뭐 옛날 자동차 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별로 도움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런데 50명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야가 뭐 7, 8 분야가 되지 않을까요? IT까지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큰 시스템 문제를 다루니까는 자연히 되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고 뭐 융합 연구 해야 한다 그래 봐야 같이 일할 문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바일 하버도 요번에 모바일 하버도 재밌는 것이 옛날에 조선과 나온 사람들이 그런 역할이 크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회사가 많은데 거기 가니까는 그 회사에서는 이제 옛날 조선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 디자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프트웨어 거기 다 있고 하니까 그런 분이 이제 학교 내에서는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배가 한 부분이지 그 다음에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나 뭐 여러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와서 하니까는 자연히 융합 연구가 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카이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큰 프로젝트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히 말로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각 과에도 교수님 모셔올 때 그 과에서 그 분야에서 PhD 한 사람만 쓰지 말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항공과에 지금 교수 한 분 모셔온 사람은 항공과에서 PhD 안 했습니다. 그 사람 전기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각 과에서도 뭐 우리는 항공과니까는 항공에서 PhD 한 사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나가서 일할 사람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 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쓰라 이거죠. 그놈의 학위는 그래 따질 거 없다 이거죠. 그놈의 학위라고 좀 이상하지만 그죠? 말하기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박사학위 뭐 한 2, 3년 한번 받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일평생 그거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딴 분야도 배워야 하고 그러면서 학문이 재밌는 거고 그러니까는 PhD 뭐 어서 했고 뭐 어느 분야에서 했고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럼 또 박사학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학과에 박사학위 없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는 그분은 항상 그 전임 강사라고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지금 교수입니다. 일 잘하면 교수지. 그 뭐 박사학위 없다고 교수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 뭐냐? 교육을 잘해야 하고 연구를 잘해야 하면 그것이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그 쓸데없이 뭐 박사를 어디서 받았고 뭘 했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참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강의 내내 국제
국제화 우리 대학 교육에 국제화를 강조하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또 취임하신 이후에 정부와도 영어 강의를 실시하셨고 그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뭐 영어 전용 캠퍼스를 설립을 하거나 영어 전용 강의를 그렇게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영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너무 낯설고 힘들다고 학생들도 많이 초청할 수 없는 환경이나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그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는 영어 강의에 대해서 영어로 계속 지식이 축적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이 축적되지 못하고 계속 영어 강의가 강조되고 영어로 나갈 때 내용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식이 축적이 되지 못하고 해외로 다 유출이 되어버리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총장님께서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죠? 꼭 뭐 한쪽 의견이 맞고 틀리고 좀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게 선택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떻게 잘 보면 파랗게도 보이고 어떻게 검은게도 보이고 희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카이스트에서는 영어로 해야 하느냐? 저희가 생각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은 국제적으로 활약을 할 수 없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지능을 갖다가 다 쓰지 못할 그럴 거다. 가령 말이죠. 뭐 한국 내에서 복잡한 얘기 아니죠. 삼성에서 사람을 MBA를 쓸 때 외국에서 MBA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더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삼성의 위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그런 건 간단하다. 삼성에서 외국하고 많이 먹어 하는데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좀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일을 더 잘하더라. 딴 것 때문에 그냥 말 때문에 그러고 자기 친구들이 외국 사람들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MBA 외국 사람들 많이 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교수님들이 물론 한국말로 하는 게 더 강의가 더 잘 하겠죠. 그죠? 더 잘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뭐니 해도 한국말로 하면 더 잘 알아들 것 같죠. 그건 뭐 주어진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수님들도 영어로만 강의하고 영어로만 얘기를 잘하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자기 분야에서 같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게 안 되고 같이 의견 나누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죠? 국제회에 가면 제가 가서 보니까는 국제회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자기들끼리 행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말 때문에 그렇죠. 편하니까는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면 더 편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더라 이거죠. 그런데 학문이라는 거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MIT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수들이 자기 어느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니까는 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걸 하는 사람은 딴 대학에 있고 딴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일을 같이 하려면 딴 나라 교수를 잘 알아야 하고 딴 대학에서 어떤 걸 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학교 안에서만 아무리 해봐야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에서 테너 심사할 때 외국에서 오는 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딴 학교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외국에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인포메이션을 왜 받아야겠다. 근데 이제 그런 점 그게 있고 그런데 또 지금 그 보면 3년을 해보니까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 반발을 했습니다. 학원 물리를 갖다가 그냥 한국말로 배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배우냐. 교수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일본에 가서 박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영어 강의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왜 물어? 그 식으로 해요. 그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내에서 영어 강의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하나 느끼는 거는 우리 교수님들이 그럼 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동안 영어를 안 쓰시다가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해야 하니까는 영어가 그냥 교수님 수준 영어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는 한국말은 그냥 또 계속해서 잘합니다. 한국말을 잊어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이번에도